자, 저기 이제 그 비하는 기법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비율 분수법이죠. 비율 분수법은 여러 가지 비율들을 계산해 두고 그 비율들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선택하는데 이 비율 분수에서 사용되는 비율들은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비율이 한 개도 없고요.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될 비율이에요. 첫 번째 비율이 안 중요한 게 없어. 뭐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봐라. 풀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그제? 대부 비율 또는 대출 비율이라고도 하고 융자 비율 또는 차입 비율 또는 저당 비율 동의어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 동의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기억해도 영어로는 또 loan to value에 머리 글자를 따서 LTV라고 합니다. 그지? 매스컴에서 LTV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죠?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이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바로 대부 비율이죠. 우리 그 대출 받으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죠.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격에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융자액이 바로 부채 잔금이죠. 잔금. 그러니까 그 융자액에서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도 되고 뭐 아니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융자액을 뭐 부채 잔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부채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1억짜리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6천만 원을 차입해 줬어요. 그럼 60% 대출을 받은 셈이죠. 이 60%가 바로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이죠. 그죠? 융자 비율. 1억에 60%를 차입했죠. 차입 비율. 1억에 60%만큼 저당이 잡힌 거죠. 저당 비율이 60%. 또 1억에 60%가 담보가 인정됐으니까 대출 금액이 6천만 원으로 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똑같은 말들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비율인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비율이니까 이건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높을수록 좋겠다, 낮을수록 좋겠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라고. 금융기관 차입자 입장이 아니고. 아이고 정말 쏘겠죠. 차입자는 대출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서도 내 돈을 적게 넣고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차입자는 대부분이 높아야 좋지. 그래서 대부분이 증가할수록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부분을 낮춰야지. 그래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융자를 적게 해줘야. 선생이 이벌 삼삼하면 자기는 저벌 삼삼한다니까. 그대로 이벌 삼삼이라고 외우라 해도 혼자 생각하지 말고 책에 있는 그대로 좀 하세요. 대출을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1억 대출해주면은 그게 부실 대출 아닙니까? 부실채가. 금융기관이 대출 많이 해주면 이자 많이 들어오겠지. 1억 6천만 원 대출해주는 것보다 1억 대출하면 이자를 더 받는데 그러면 이자 수익이 크겠지. 근데 부실채권을 확보할수록 만약에 차입자가 돈 못 갚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1억짜리 부동산에 경매 들어가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경락 금액이 1억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다 회수해도 채무 회수가 안 되는데 왜 대출을 낮춰야지 자꾸. 그래야 채무를 전부 회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부비율을 딱 정해놓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지금은 50%입니다. 50% 일반 대출은. 그리고 주택 두 채 다 대부비율 0이야. 그냥 아예 대출을 안 해줘. 금융에 지금 정부에서 대부비율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LTV를. 그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이 2주택자는 대출이 제로입니다. 제로. 응?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전에 또 어제 뉴스 나오대. 대부비율을 20% 인상한다 했지만 그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 인상해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게 없어요. 대출 금액이 별로 커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LTV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DSR이라는 게 있어요. DSR. 전체 소득에서 이제 주택 그 담보대출이 아니고 다른 대출, 뭐 신용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자기 소득에서 이제 대출 금액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DTI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주택담보대출수만 적용을 하는데 요즘은 DTI가 아니고 DSR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 20% 인상해도 어차피 그죠? 요 규정에 하면은 대출 금액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밑밥이지, 밑밥 선거용으로. 근데 실제는 이제 지금 대부비율을 너무나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집 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대출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주택 거래 자체가 지금 힘든 거죠, 그지? 그리고 또 2주택자, 뭐 3주택자 되면 집 한 채 더 살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를 하니까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팔기도 그렇고 또 양도소득세는 또 얼마나 또 부과합니까, 그지? 그냥 1년 이내에 또 양도하는지 2년 이내인지에 따라서 뭐 70%까지 중과시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요. 최대로 부과되면 74%까지 부과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근데 참 큰일이다, 그지? 재난지원금으로 돈은 많이 풀었고 국가재정은 바닥났고 또 돈은 뭐 창고에 돈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고가 바닥났으니까 그러려면 세금으로 걷어들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태로 범칙금 인상해야 되고 그죠? 옛날에 4만 원 범칙금 부과하던 거 6만 원, 8만 원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에서 한번 걸리면 그냥 신세필입니다.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어린이 보호구에 적혀 있으면. 에이, 잘못 들어가고 그 한번 걸리면 그냥 신세필인데 필요 없지. 그래 혹시 또 뭐 자전거 뭐 애들 뛰놀다가 부딪혀 놓으면 아이고 그냥 뭐 잘못하면 저 자간지 갔다 오셔야 돼요. 큰일 났나 지금 실제 그런데 뭐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금융개혁에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로 대출을 내줘도 모기지로만 70%까지 가능하고 그 외에는 70% 이하죠. 재무불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은 일정 한도까지만 이제 대출을 해주죠. 낮게 적용해가지고. 근데 지금 대부비율이 60%면 자기 돈은 40% 수지해서 부동산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될까? 100%가 돼야 되겠죠. 대부비율이 0.6이면 지분비율은 0.4라는 뜻이니까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을 합치면 1이고요. 그래서 1에서 지분비율을 빼면은 대부비율이 되겠고 1에서 대부비율을 빼면 지분비율이 나오겠죠. 이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의 합은 1. 상환비율하고 잔금비율의 합은 1 아까 했잖아. 그죠? 1에서 상환비율을 빼면 잔금비율이 되고 1에서 잔금비율을 빼면 상환비율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의 합도 1이고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의 합도 1입니다. 대부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 금액, 이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대부비율이 최대로 가도 70%를 초과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출 시점에서는. 근데 대출 후에 담보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근데 대출 시점에서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해 주니까 대부분이 60%였죠. 근데 대출 후에 이 담보부동산 가치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니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IMF 같은 시장 상황이 오면은 주택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1억짜리가 뭐 한 4천만 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집값이 폭락을 하면 그지? 그럼 그 시점에서는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을 내준 셈이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1.5니까 150%가 나왔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분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다음에 이 대부비율이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채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면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분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분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지? 그럼 분모가 적을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또 부채가 늘어날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뭐야? 부채가 바로 대부 비율이야. 대부 비율. 그리고 지분이 지분 비율이고 그럼 지분 비율이 줄어들수록 대부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지?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가 증가할수록 지분은 줄잖아요. 이 지분이 줄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또 분자가 클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줄어들수록 부채가 늘어나는데 둘 다 그지?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지. 그럼 지분 비율은 줄으니까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면 그냥 부채 비율이 아주 크게 상승해 버리죠. 그게 이제 지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지분 비율이 줄면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거고 대부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요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 자, 대부 비율이 60%야. 그럼 지분 비율은 40%라는 뜻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1.5니까 150%가 되겠죠. 그지? 대부 비율이 60%를 드는 부채 비율이 150%인데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라. 중요합니다. 요령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할 때는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대부 비율 밑에 지분 비율을 적고 나눠주면 돼. 그죠? 그럼 그게 부채 비율 아닙니까? 자, 대부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은 80%가 되겠지. 그럼 부채 비율은 20 나누기 80이라 80분의 20 4분의 1이니까 25%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대부 비율이 20%일 때 부채 비율은 25%입니다. 대부 비율이 50%가 나왔다. 그럼 지분 비율도 50이 되는 거고, 그지? 부채 비율은 50분의 50이니까 1이 나왔으므로 100%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계산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대부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은 0이 됩니다. 그지? 그럼 부채 비율은 당연히 분모에 0이 들어갔으니까 값이 무한대가 돼야죠. 이건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 대부 비율이 100%일 때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된다. 이 기계적으로 딱 그냥 외워버리라, 외워버려. 금융권에서 차입적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비율, 대부 비율. 이 대부 비율을 알아야 이제 대출 금액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대부 비율이 60%가 적용된다. 근데 담보부동산 가치가 3억이라면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 3억에 60% 곱해주면 돼, 그냥. 그러면 얼마? 1억 8천 이렇게 돼 있죠. 대부 비율이 50%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담보부동산 가치가 4억이다. 최대 대출 금액은 2억. 그건 뭐 계산이 필요 없잖아.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가지고 대출 금액, 융자 금액 계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부동산 가격에서 대부 비율을 곱해주면 그게 대출 가능 금액, 융자 금액이죠. 그제? 이번에 또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것도 매년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모고사에 또 냈는데 또 못 풀었잖아 또. 그 뭐 풀었나 어디 그지? 다 찍고 나오고 뭐 그래갖고 제가 또 얘기하기가 싫다. 짱난다 이제 그만하자. 속에 천불이 났어 막 그냥 모의고사만 생각하면 그냥 그때 또 모의고사도 또 좀 일찍 좀 신청하라 그래도 그저 뭐 하여튼 시험 치기 전날 아니면 시험 당일날 신청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 와서 그제 와서 돈만 주면 치는 줄 알고 문제가 있어야 시험을 치지. 만약에 주문한 사람이 다 시험장에 온다면 늦게 온 사람 못 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주문해놓고 안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히 치지, 그지? 지금 추가로 또 문제를 또 주문했잖아. 문제를 못 받아가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전까지 딱 주문하는 수량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40명이 안 돼. 39명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55부를 주문했거든. 또 55부 주문하면 5부 서비스를 줘요. 서비스 5부 준다고. 그러면 이제 60부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도 10부가 모자라. 39명 주문했는데 70명이 와. 시험 치러. 그래가지고 막 뒤에 그지 주문한 뒤에 계속 신청하고 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그 시험 치는 날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지가 없으면 막 시험도 못 치니까 좀 내가 이제 지금 다 만들다 모의고사 이때 3번 쳤죠. 전국 모의고사는 1년에 7번 칩니다. 그러면 6, 7, 8, 9 4번 남았지. 4번 한꺼번에 다 신청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한 번씩 신청하고 신청할 때 4번 한꺼번에 다 해놔라 그냥. 알았지? 그래야 좀 미리 좀 주문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지를 복사해서 시험 치울 수도 없고 막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제?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줘요. 부채 감당률 중요한 비율이다 이거. 이게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이 없다 그래도 이 비율은 이게 진짜 내가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어떤 행태에서 안 나오면 물어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거는 반드시 등장하는 비율입니다 시험에.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되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가.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 비율이라고, 그지? 근데 당연히 수익은 클수록 좋고 상환할 원리금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 부채 감당률은 커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1보다 커야 되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이 부채 감당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1,500만 원이면 부채 감당률이 1.5배로 1보다 큽니다. 근데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이지만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부채 감독률이 1보다 적은데 요거 항상 시험에 나온다니까. 부채 감독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고도 충분하다. 잔액이 남쪽 500만 원. 그러니까 부채 감독률이 크게 확보돼 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좋죠. 근데 부채 감독률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세를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보다 크다는 것은 작다는 것은 이걸 바꿔서 나와. 그럼 이번에 모의고사 낼 때도 제가 이거 냈잖아요. 부채 감독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세를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지. 남지. 1보다 크면은 1보다 작아야 원리금을 지급하기가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라. 근데 이거 공식만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부채감독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원가세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남아서 부채감독이 커서 양호한 거죠. 1보다 작다는 것은 부채감독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뭐 거의 명백히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감독률은 1보다 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클수록 양호한 비율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 채무 불이행률.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니까 아직 채무 불이행을 안 했고 실제 이제 돈을 못 갚았다는 뜻이 아니고 돈 못 갚을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이거는 분모가 중요해. 분모가 유효 총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인데 연간 예상되는 유효 총소득이 1억 정도인데 상환할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하고 경비를 산출해보니까 영업 경비가 1년에 한 7천 예상되고요. 상환할 원리금이 3천만 원 정도면 채무 불이행률이 1이 나왔다. 채무 불이행률이 1이면 1억 벌어서 경비 지출하고 원리금 지불하면 남는 게 한 푼도 없어. 그지? 남는 것도 한 푼도 없는데 모자란 것도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 바로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죠? 부채 감당 능력은 클수록 좋고 채무 불이행률은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합니다. 이건 지문으로 꼭 이렇게 나오지. 채무 불이행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틀렸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뭐 유효 총소득입니다. 이 분모에 관한 비율이 이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이것도. 그 네 번째 이제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 이거는 좀 전에 조소득 승수하고 역수라고 그랬죠. 부동산 가치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바로 조소득 승수의 역수로 클수록 투자 금액이 적은 데 비해 총수익이 크게 확보돼서 자산 회전도가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수록 양호하고요. 조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고 다섯 번째 영업 경비 비율. 그 총수익 중 영업 경비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 말이죠. 그지?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총소득은 두 가지가 있죠. 가능 총소득 있고 유효 총소득도 있죠. 여기에 가능 총소득을 넣어도 되고 유효 총소득을 넣어도 됩니다. 아니 근데 영업 경비 비율을 줄 때는 항상 가능 총소득 대비 뭐 영업 경비가 몇 프로다 이렇게 또는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 이걸 주기 때문에 이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소득은 주니까. 근데 총소득, 총수익은 크게 확보될수록 좋고 경비는 적게 나갈수록 좋잖아요. 그지? 당연히 영업 경비 비율도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 영업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경비 지출을 억제해가지고 자금 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뜻이라.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이 낮으면 재무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 경비 비율이 바로 부동산의 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영업 경비 비율, 부동산의 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0에 가까워서 낮을수록 총수익을 크게 확보했는데도 경비 지출은 억제해서 돈 관리를 아주 잘했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값이 낮을수록 양호한 비율이고요. 또 이거 외에 뭐 수익 비율 또는 소득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총소득 중 순영업 소득, 순수익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 이 말이야.
총수익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 비율, 소득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클수록 좋겠죠. 순영업 소득이 크게 확보돼야만 경비를 적게 지출하고 순수익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수익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또 뭐 공실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율 분석법은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 가면서 이 비율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비율을 결정하는데 비율 분석법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 첫째 단점이 뭐냐? 주어진 비율 한 개만 갖고는 이 투자니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60%다. 그럼 대부 비율이 60% 주어진데 이 대부 비율 60%만 갖고 이 투자니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됩니까? 안 돼요. 대출 60% 받았다고 투자니 좋고 뭐 70% 받았다고 투자니 나쁘다. 이건 판단을 못하는 거죠. 자기 돈을 30% 넣는다 40% 넣는다는 판단이 가능해도 투자한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비율 딱 한 개의 비율만 갖고는 투자니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 감독률을 계산해 봤다. 부채 감독률이 1.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부채 감독률이 좋으니까 그지?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오죠. 부채 감독률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야. 1보다 적으면 투자해서는 안 되고. 부채 감독률이 1.5배가 나오면 수익이 지금 상한을 올리면 1.5배니까 부채 감독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똑같은 투자를 놓고 채무 불이행률을 측정해 봤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을 측정해 보니까 1.02가 나왔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102%죠. 투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이라도 어느 비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비율 분석법은 비율들을 계산해서 이 비율들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선택하는데 비율은 100분율로 몇 %하고 이 비율이 계산되려면 분모 분자가 있어야 100분율로 비율이 환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는데 이 요소 중에 한 개를 뭔가 잘못 계산하면 비율 자체가 엉터리 계산돼 나오는 거지. 비율 자체가 왜곡되는 거다. 그래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은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하나만 추계를 잘못해버리죠. 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투자비율을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비율 분석 첫째, 주어진 비율 자체로는 투자니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 동일한 투자니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뭔가 한 개를 잘못 추계해버리면 비율 자체가 왜곡되는 단점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게 비율 분석법이고, 그리고 또 대부 비율이나 채무 불이행률, 부채 감당률 이런 비율들은 다 비율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비율 분석법은 합계의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죠. 그러니까 뭐 조소득, 성수, 종합자본 할인율,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전부 합계의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비율들은 전부 비할인 기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비율들 있잖아, 그지? 이건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비율 분석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지금 없어. 교재는 없는데, 그 비할인 기법 중에, 그지? 자본 회수 기간법, 이 회수 기간법이 있고, 또 회계적 잉여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수 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가, 이 자본 회수 기간을 가져서 그 자본 회수 기간을 따져서 투자원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회수 기간법도 단순 회수 기간법하고 현가 회수기간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회수기간법, 그냥 회수기간법이나 단순 회수기간법은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단순 회수기간법을 줄여서 그냥 회수기간법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회수기간법은 지금 비할인 기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회수기간법. 합계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으니까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가 회수기간법이야. 그러니까 현가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고려할 때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화 시켰다는 말이 미래에 발생하는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꿨으니까 할인을 했다는 뜻이죠.
고로 당연히 이 현가회수가 본 합표의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수기간법 이렇게 나오면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근데 반드시 현가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현가 회수기간법 그러면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그럼 자, 이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 지금 4개가 나온 거죠. 아까 할인임금 수준법에 포함되어 있는 수행가법, 수익수준법, 내부수준법하고 현가 회수기간법 4개는 시행가치를 고려하겠죠. 또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4개죠. 어림시행법, 비율분석법, 회수기간법. 이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현가를 빼면 그냥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반드시 현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이율부터 당연히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기법과 고려하지 않는 기법.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은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 자본 회수기간이 있어요. 이 목표 회수기간과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비교하는 거야. 자, 투자자가 목표 회수기간을 아까 4년 책정했단 말이야. 아니, 나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이면 투자하겠다. 목표 회수기간을 4년 책정했거든. 근데 투자안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 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이면 충분히 자금 회수가 가능해요.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해야지. 에? 그러니까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투자를 하는 거야. 앞 시간에 제가 을미시험에서 모의고사 됐던 거 풀어주면서, 그지? 자, 목표 회수기간을 4년 책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안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안에서 자본을 회수하는 그 기간은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이업소득이 2억이 예상되니까 5년 걸렸죠. 그럼 내가 시험 목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투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시험 목표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세운 회수기간보다는 투자 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죠. 지금 4년보다 2년이 짧잖아, 그죠?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 때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럼 회계적 이율법은 역시 이것도 투자 선택 기준만 알면 돼.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이 있습니다. 이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하고 투자자 자신이 책정한 목표 회계 이익률이 있어. 이걸 비교해 가지고 뭐가 더 커야 투자하겠어요? 그렇겠지. 자, 투자가 나는 연간 회계 이익이 10%만 하면 투자한다. 이렇게 목표 이익을 10% 책정하고 있는데 투자 안을 딱 분석해 봤더니 투자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6%밖에 안 되면 투자할 수가 없겠지. 자기가 세운 목표보다는 당연히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이 말입니다. 투자 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보다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이 회계적인 이율법이다. 그럼 자, 이제 요 투자 선택 기준이 저기 2개 더 나왔으니까 아까 108쪽에 참고해 보시면 투자안 채택해 가지고 그 투자 선택 기준 유래가 나와 있죠. 자, 그게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클 때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클 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순행가는 뭐보다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시장 앞에서 클 때 투자하죠. 다른 말로 바꾼다. 투자 가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관적 가치. 저거 넣어 빨리.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라.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다른 말로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 객관적 가치보다는 주관적 가치가 더 커야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다.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투자자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가치가 시장에서 생성된 객관적보다 커야만 그 물건을 선택하고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보다 클 때 투자한다.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수익수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해요? 1보다. 근데 수익수수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 아까? 적어 넣어야지 또. 수익수수가 1보다 크다. 이꼬르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 같은 말 아닙니까? 수익수수를 편익 비용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면 투자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은 목표 회수기간하고 투자의 회수기간을 비교해서 목표 회수기간이 더 커야 돼. 더 크다는 말이 목표 회수기간이 더 크다 이 말이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래 투자하는 거잖아. 그지? 요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율법은 투자의 회계이익률이 목표 회계이익률보다 더 높아야 돼. 그래 투자를 하는 거죠. 요거까지 딱 적어놓으면 이제 투자 선택 기준이 다 정리가 되겠죠. 거기 한 개 더.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1보다 커야만 금융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도 안 나오면 명백하게 재물을 필요할 건데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때, 저거는 역시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투자 선택 기준도 그냥 한 문제짜리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투자론을 이제 나머지 투자론을 다 정리해봤는데 공부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 그리고 뭐 한 번 이것만 딱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오늘 정리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투자론 정리한 기본 내용들이 조금 점검돼 있고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이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오늘 걸 다 이해를 해도 문제를 약간만 틀어가지고 변형을 시켜놓으면 이게 도대체 뭘 접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란 게 숙성되지 않고서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정말 숙성이 돼야 되고 이거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시고, 특히 투자론 또 이번에 막 감전백과도 보니까 막 쑥대밭이 되고만 보니까 아니야? 그냥 막 온 동네에다 피가 출출 흐르고 그냥 지문 한 개만 살짝 꺼놓으면 그제 그냥 막 아이고 바늘로 콕 찌르면 막 철갑을 해가지고 피철갑을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내가 나오고, 시험장에 가면 철갑을 둘러야 됩니다. 철갑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물론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죠. 뭐 1차 2차를 동시에 다 공부해가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6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과목씩, 그러니까 시간포대로 해가지고요. 오늘 개론하는 개론하고 내일 또 세법이다. 그럼 또 내일 세법 공부하고 모레 공부면 공부하고 또 목요일날 민법이면 민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은 그날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킬 정도가 돼야만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가면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배운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 중요 포인트를 2번 읽어.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2번 읽으라고. 읽으라고 외우지 말고, 그죠? 읽고 나서 이제 그 읽은 걸 상기해 가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기출 문제집을 놓고 진짜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요걸 배우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문을 익혀야지, 지문을. 그래야 해결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지문으로 꼭 해결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자기가 소화시켜 가요. 단원별로. 그러면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남은 한 주도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